염증에 걸린 마음. 자, 계속 읽어봅니다. 우울증을 진단할 생체 지표가 없다. 마침내 이 이야기는 프로작 이후로 모든 게 그렇게 잘못된 이유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생체 지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은 항상 생체 지표를 사용한다. 생체 지표는 환자들의 생물학적인 기능 또는 생화학 물질에 대한 측정치다. 가장 기본적인 생체 지표는 헤모글로빈으로 혈액 검사로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혈액 속의 적혈구가 너무 적은 상태인 빈혈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헤모글로빈은 빈혈 환자가 수혈 치료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훨씬 드문 경우이지만은 혈액 속의 적혈구가 너무 많은 환자를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합리적인 우주에서라면 세로토닌 생체 지표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사용과 우울증의 세로토닌 원인설의 지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다. 환자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면 나는 그 환자의 내 세로토닌 수치를 측정하고 수치가 낮으면 세로토닌 양을 늘릴 약을 추천할 것이다. 치료가 시작되고 몇 주 뒤에는 다시 뇌 생체 지표를 측정해서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로토닌 생체 지표가 있다면 우리는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허풍에 기대지 않고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근거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환자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세로토닌 생체 지표 측정은 세로토닌 시스템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다. 인간의 뇌에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뉴런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뇌간에 집중되어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이 뉴런들의 세로토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뇌 스캔, 즉 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에서 그렇게 작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어떤 종력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유일한 대안은 혈액 또는 뇌척수액 속의 세로토닌과 그 관련 분자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뇌척수액은 뇌 내부의 공간인 뇌실을 따라서 흐르는 물갈이 액체이다. 그러니 세로토닌 조절 약물로 우울증을 치료할 때 참잘 생체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생체 지표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생체 지표가 없다. 앞으로도 한 가지 약을 시도해보고 그 약이 듣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도해보는 시행착오 방식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점은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우울증을 다 똑같은 병으로 취급하고 치료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모두 똑같다고 말한다면 혹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우울증 환자는 똑같은 이유에서 우울증에 걸렸고 똑같은 치료로 효과를 볼 거라는 전제를 깔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맥락에서 그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의 전 세계 인구의 약 10% 혹은 평생에 걸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25% 또는 지구상의 모든 가정의 최소한 식구 1명을 의미한다. 감히 말하건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울증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인 찍기에 운하에 가려진 탓에 그 반대라고 생각할 사람도 많겠지만 우울증에 관한 한 사실 그들과 우리를 구분할 만한 차이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인류 많은 수가 내 속의 측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분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동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의 세로토닌 원인설은 프로이트의 수량화할 수 없는 리비도
이론이나 히포크라테스에 존재하지도 않는 흑담즙 이론만큼이나 허술하다. 데카르트 이후의 우울증은 한마디로 아주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데카르트가 물려준 지배적인 이원론의 정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우울증은 마음의 질환이며 그렇게 낙인 찍기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심리치료로 완화될 수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우울증이 뇌의 장애인 것처럼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이런 약물 사용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대지 못한다. 우리가 우울증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우울증이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확실히 뇌나 몸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 우울증을 더 잘 해결할 방법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는 심리학적으로 치우친 상대적으로 뇌를 배제한 접근법의 옹호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신경과학적으로 치우친 마음을 배제한 접근법의 옹호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험악한 논쟁과 상호 비방이 오가고 문화전쟁이 벌어진다. 한편 한 세대 동안이나 이렇다 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사용되는 약물과 대화치료에서도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심리치료에 접근하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처방 건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한 알당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도 여전히 우울증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안길 단 하나의 질환으로 꼽힌다. 선진국들에게 국내 총생산의 3%에 달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치르게 하는 병은 암이나 심장병도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결핵도 그 어떤 신체질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건강성의 질환들, 그 중에서도 주로 우울증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울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제 역사의 책장을 넘길 때가 왔다. 5장에 어떻게라는 커다란 물음표. 어떻게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 1950년대에 항우울제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일기 시작한 우울증 치료에 대한 들뜬 기대의 파도가 프로작이 출시되는 1990년 무렵에 정점에 도달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몇 편의 논문이 조용히 발표되었다. 스트레스와 뇌와 면역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같은 논문들이다. 이 논문들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저널에 발표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이론적이고 이념적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로 괴짜 같은 가설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논문들은 기분 상태가 어떤 식으로든 백킬고의 활동과 관련이 있고 데카르트식 분계선을 가로질러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과학계의 풍토에서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마치 기분 상태가 흑담즙 등 불가사의한 체액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과 맞먹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다른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귀를 기울이더라도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하나의 과학 이론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역사적으로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어깨에 올라서 있고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전의 아이디어들에서 점진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과학 지식이 담긴 책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연구하는 수많은 개별 과학자의 노력이 모인 결과로 서서히 완성된다. 게다가 하나의 돌파구는 과학자가 세상을 떠나고 되돌아볼 때의 돌파구였음을 알아볼 수 있고 돌파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돌파구임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돌파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언가를 부수어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파를 하려면 이전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동요시키거나 훼손하거나 그것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돌파구는 그 반란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모든 샌님의 저항과 부인에 부딪히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 마련이다. 지금 내 눈에는 신경면역학 또는 면역정신의학의 초기
논문들이 돌파구처럼 보인다. 기분과 염증이 연관되어 있다는 논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의사들에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환자들 사이는 상식적인 것으로 과학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기분장애가 신체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안다. 골절이나 치과 치료, 흉부 감염이나 백신 접종 등의 신체 부상 이후 피로나 사회적인 위축, 저조한 기분을 비롯한 우울증적인 증상이 생긴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면역정신의학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러한 연관성을 면역기를 들어서 설명한 점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우울증 환자들의 염증 생체 지표, 즉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을 측정하는 최초의 실험을 실시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현대 면역학의 역량과 정밀함을 인간의 행동과 우울을 이해하는 일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초창기의 씨앗과도 같은 노력들은 적어도 15년 동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마침내 그 이야기를 접한 2012년 나는 처음으로 여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면역 메커니즘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항염증 약이 새로운 유형의 항우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선비와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늘 자네가 이보다는 더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검정교수는 다소 농담 저로 이렇게 말했다. 5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를 찾아왔다면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도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의 연구개발 상무는 농담기 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이런 과학자들의 회의적인 태도의 밑바탕에 데카르트식 이원론의 핵심 가정,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별개의 영역이라는 관념이 깔려있다고 말해도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경면역학 혹은 면역정신의학에 대한 저항의 표면을 긁어내고 보면 오늘날의 세련된 과학자들은 데카르트라는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은 철학이 자신들의 생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그들은 증거와 인과성, 메커니즘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싶어 한다. 과학자들은 염증과 우울증 사이의 인간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몸면역계에서 생긴 염증 변화는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쳐 뇌 작용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가? 우울증 환자가 애초에 염증에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래 질병과 맞서 싸울 때 우리를 돕도록 진화한, 그래서 우리를 이롭게 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의 염증 반응이 왜 우리에게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은 무리한 질문도 아니고 과학적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지구를 대가치고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다. 비범한 주장이나 비범한 증거가 필요한 법인데 데카르트 저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몸이 면역기를 매기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비범한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최초의 면역정신학자들은 대부분 간단하고 동일한 구조의 실험법으로 그들의 선구적인 노력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그들은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환자 집단과 건강한 사람 집단 이렇게 두 무리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런 다음에 각 참가자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혈액 속의 염증 생체 지표인 사이토카인 또는 C반응성 단백질을 측정했다. C반응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아지면 그에 반응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신체의 염증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유용하다. 면역정신의학자들은 이 생체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추산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다시 말해서 그 차이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검증했다. 이들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수천 명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의 사이토카인 측정치를 보고해왔다.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C반응성 단백질과 일부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우연히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길 확률은 대략 1만 분의 1 정도였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향이다. 평균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과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해 있다. 이처럼 대조군과 우울증 환자에게서 C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생피의 지표 수치를 측정 비교한 환자군 대조군 연구는 사람들을 우울증 상태나 건강한 상태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환자군 대조군 비교는 우울증을 우리에 대해 그들의 고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흔한 가정을 걸고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그들은 우울증에 걸렸으니 우리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 관점은 우리 모두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며 경미하든 심각하든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실제 삶에서 우울한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을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다원적인 접근법을 법을 취하면 질문은 우울 스펙트럼에서 더 심각한 쪽 끝에 가까이 위치한 사람들이 혈중 염증 지표 수치가 더 높은 편인가 라고 바뀐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그들의 염증 지표 수치가 더 높다. 지금까지 진행된 규모가 가장 큰 연구는 코펜하겐 시민 7만 3천여 명의 C반응성 단백질과 우울 증상을 측정한 것이다. 덴마크의 평범한 시민 가운데서 자신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나 노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같은 가벼운 정도의 우울 증상들을 자주 경험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C반응성 단백질 농도가 현저히 높았다. 그 데이터에서 용량 반응 관계도 관찰되었다. 바꿔 말하면 C반응성 단백질 농도로 추측한 염증의 양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편향과 자기 비판적 생각으로 측정한 우울 반응도 더 컸다는 말이다. 그 정도의 용량 반응 관계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조 분의 1 미만으로 추산이 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환자군, 대조군 연구들의 누적된 증거에 추가할 수 있는 대단히 인상적이고 탄탄한 증거이다. 이제 우리는 주요 우울 장애를 겪는 심각한 우울 상태의 사람뿐 아니라 일상에서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염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연구들이 우울증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염증이 있다고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염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증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무작위적인 우연의 일치나 불운의 결과로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빈도로 우울증과 염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1990년대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로 많은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면서 증거들이 점점 더 탄탄해졌다. 우울증이 신체 염증에 대해 생체지표 증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끈질기게 변함없이 나타나 과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염증과 우울증의 관계가 인과적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에 관해 질문을 답하려면 인과성이라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원인이 먼저다. 인과라는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원인을 뒤따르고 원인이 결과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염증이 생겼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감염성인 질환이나 그 밖에 어떤 염증이 생긴 후에 기분이 처지거나 울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심지어 눈물이 났던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치과 시술 후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도 우울 이전의 염증이라는 시간 순서에 확실히 들어맞는다. 치과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분이 괜찮았다. 그 후에 24시간 동안은 무기력감과 고립감, 비관적인 생각에 시달렸다. 염증과 우울증의 순서를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일한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하여 사이토카인 수치와 기분 상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태어난 어린이 1만 5천 명을
9세부터 18세까지 추적해서 9세 때의 사이토카인 수치로 18세 때의 우울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아낸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되었다. 9세 때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상위 3분의 1에 속한 아이들은 그보다 수치가 낮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18세가 되었을 때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1.5배 높았다. 중요한 점은 높은 사이토카인 수치를 보인 아이들을 또 9세 때 처음 평가했을 당시에는 염증이 없는 또래들과 비교해서 더 우울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염증을 겪은 후에야 우울해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아이들과는 생애 주기의 반대쪽에 위치한 영국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60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4년과 2008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 상태와 염증 수준을 측정했다. 이 노년 집단에서는 경도 염증이 상당히 흔했다. 400명은 만성염증이 있어서 2004년과 2008년 모두 높은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보였지만 첫 두 번의 검사 때는 우울증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 검사에서는 처음으로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랬다. 2004년과 2008년에는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았던 여성들은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증거가 없었던 여성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약 3배 더 크다는 사실이 2012년에 처음 밝혀졌다. 이렇게 의학은 많은 영역 중에서 면역학 덕에 치료의 진전을 이룬 것 가운데 하나가 간염이다.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A형과 B형, C형의 세 가지 형태인데 이 중에서 B형 감염이 특히 위험하다. 이 바이러스는 여러 해 동안의 간세포들 속에 잠복해 있으면서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면역기의 지속적인 시도를 피하고 만성적인 염증과 흉터와 간경병이라고 알려진 것을 일으키며 간암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 아무런 예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도하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페론 치료법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위장하고 면역기를 속이고 있는 탓에 환자의 면역기가 바이러스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페론으로 환자의 면역 반응을 힘차게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돕는다. B형 간염이 워낙 위험한 병이다 보니 인터페론처럼 심한 불쾌함을 유발하는 치료법이라도 효과만 있다면 윤리적으로 그 사용을 용인해왔다. 인터페론을 투입한 환자는 즉각 심한 감염이 일어났을 때처럼 반응한다. 사이토카인을 주사한 지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고열과 무기력, 식욕부진 등 이른바 질병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그 치료가 의도한 대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몇 주가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의 환자는 인터페론 치료가 불러온 급성 영향에서 회복하지만 약 3분의 1은 임상적인 진단을 받을 정도의 우울증에 걸린다. 분명히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결과 인터페론을 주사하기 직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험은 사람에게서 염증 자극이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인터페론 치료 후에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이해할 수가 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인터페론 주사 후에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들이 염증에 대해서 우울증으로 반응하는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염증이 더 잘 생기고 더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게 만드는 유전자 프로필을 지닌 사람들이 인터페론 치료 이후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도 있다. 장기 추적 역학 연구 결과들과 인터페론 치료 후에 환자들의 경험 그리고 나의 치근관 우울증 일화까지 포함해 이 모두를 종합하면 몸의 염증이 우울증 이전에 일어난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우울증 이전에 생겼다면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아직 우리는 우울증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이 생물학적으로 더 자세히 파고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했다.